이 도둑년! 내가 감히 우리 가문의 보물을 훔쳐 달아나려 해! 내 오늘 너 같은 년은 살려둘 수가 없다! 당장 내 집에서 나가거라! 서방님, 이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는 정말 모르는 일입니다. 제발 제 말을 좀 들어주십시오. 듣기 싫다! 내년에 요망한 혓바닥에 더 이상 속지 않을 것이다! 여기 소박장이 있으니 당장 못좀 싸서 꺼지거라! 방금 들으신 이 서슬퍼런 고함. 소리는 평소 온 동네가 다 아는 애처가였던 선비 성진의 입에서 나온 말입니다. 엊그제까지만 해도 아내를 위해 장터에서 비단신을 사오던 남편이 갑자기 아내의 머리채를 휘잡아 마당으로 끌어내고 있습니다. 대체 이 부부에게 무슨 귀신이 씬 것일까요? 왜 남편은 사랑하던 아내를 향해 몽둥이를 휘두르며 도둑이라 소리치는 것일까요? 이 기막힌 사연을 본격적으로 들려드리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이 가슴 뭉클한 사연으로 정성껏 보답하는 큰 힘이 됩니다. 어느 산세 좋고 물맑은 마을에 박진사댁 외아들 성진과 그의 아내 옥분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집안은 대대로 가문의 법도를 목숨처럼 여기는 뼈대 있는 가문이었지만 외아들 성진만은 성품이 유순하고 다정하기가 이를 데 없었습니다. 그런 그가 옥분을 아내로 맞이했으니 온 마을 사람들은 선남선녀가 만났다며 입을 모아 칭찬했습니다. 옥분은 얼굴이 복스럽고 고울 뿐만 아니라 마음씨 또한 비단결 같아서 시어른들을 극진히 모시고 남편을 공경하기로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두 사람이 혼이 난 지 3년이 지났지만 이들의 방 안에서는 여전히 신혼초처럼 도란도란 웃음꽃이 피어났습니다. 성진은 글 공부를 하다가도 아내의 손이 거칠어진 것을 보면 가슴 아파하며 직접 기름을 발라주기도 했고 아침이면 아내가 세수할 물을 직접 길어다 주며 아내의 수고를 덜어주려 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빨래터에 모여 앉아 부러움 섞인 목소리로 박진사댁 이야기를 꽃피우곤 했습니다. 아이고 말도 마시오. 박진사댁 도령님은 어찌나 심성이 고운지 아내가 마당 쓰는 소리만 들려도 얼른 뛰어나가 빗자루를 빼서 든다지 않나. 우리 집 영감탱이는 술이나 안 마시고 오면 다행인데 말이여. 그러게나 말일세. 지난번 장날에는 아내 줄 꽃신을 고르느라 한참을 서성이는 걸 내가 직접 봤다네. 참으로 보기 드문 부부야. 성진은 장터에 나갔다가도 아내 생각이 나면 예쁜 비녀나 달콤한 조청을 꼭 챙겨오곤 했습니다. 옥분 또한 그런 남편을 위해 밤늦도록 등잔불 아래에서 정갈하게 바느질을 하며 서로를 아꼈습니다. 두 사람의 사랑은 깊어가는 가을밤의 달빛처럼 은은하고도 견고해 보였고 그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주변 사람들은 마음이 훈훈해졌습니다. 그러나 이토록 눈부신 행복 뒤편에는 검은 독버섯 같은 시샘의 그림자가 소리 없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바로 성진의 어머니, 시어머니 조씨 부인이었습니다. 조씨 부인은 평생 박진사의 무관심과 냉대 속에 외롭게 살아온 여인이었습니다. 남편에게 받지 못한 사랑을 오직 하나뿐인 아들 성진에게 쏟아부으며 살아왔는데 그 귀한 아들이 제가 아닌 며느리에게만 온 마음을 다 바치는 꼴을 보고 있자니 가슴 속에서 천불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조씨 부인은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아들. 부부의 웃음소리를 들을 때마다 손톱이 살을 파고들 정도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내 아들이 어쩌다 저런 여우 같은 년에게 홀려서 어미는 안중에도 없고 오직 제 처만 귀한 줄 아는구나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 옥분이 올리는 아침 무난 인사도 이제는 가시 돋친 눈으로 받아내기 일쑤였습니다. 어느 날 아침 옥분이 정성껏 끓인 숭늉을 들고 시어머니 방으로 들어섰습니다. 어머니, 밤새 편안히 주무셨습니까? 따뜻한 숭늉 좀 드셔보십시오. 그러자 조씨 부인은 숭늉 그릇을 밀쳐내며 쏘아붙였습니다. 됐다. 내가 해오는 것은 물 한 모금도 목에 걸리는구나. 내가 자는 게 편안해 보이더냐? 내 서방이 밤새 내 방에서 나오질 않는데 이 어미 속이 어떨지 생각이나 해봤느냐. 옥부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서슬퍼런 기세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그저 자신이 부족한 탓이라 여기며 더욱 정성을 다할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질투는 며느리의 정성으로 사그라들 성질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아들을 빼앗겼다는 상실감과 결합하여 점점 더 잔혹하고 치밀한 증오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조 씨 부인은 아들 성진이 없을 때면 옥분에게 가혹한 집안일을 시키기 시작했습니다. 한겨울에 찬물로 빨래를 하게 하거나 남들 다 자는 밤늦게까지 배를 짜게 하며 옥분의 몸을 고되게 만들었습니다. 그럼에도 옥분은 남편에게 단 한마디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걱정할까 봐, 그리고 집안의 평화를 깨고 싶지 않아 꾹 참아냈던 것입니다. 성진은 그런 아내의 속도 모르고 그저 아내가 조금 수척해진 것을 보며 보약이라도 한 채 지어줘야겠다며 마음을 썼습니다. 그런 아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조 씨 부인의 눈에서는 도끼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어머니, 옥분이가 요즘 통 입맛이 없는지 얼굴이 반쪽이 되었습니다. 장터에서 맛있는 과실이라도 사올 테니 어머니께서 잘 좀 챙겨주십시오. 성진의 이 한마디는 조 씨 부인의 마음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되었습니다. 오냐, 걱정 마라. 내가 내 며느리 귀한 줄 모르겠느냐. 조 씨 부인은 겉으로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이미 무서운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박진사 댁의 널찍한 기와집 아래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는 이 집안에 조용히 몰아칠 폭풍우의 전조가 시작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부부의 깊은 사랑이 도리어 아내의 목숨을 위협하는 칼날이 되어 돌아올 줄은 그 당시의 성진과 옥부는 꿈에도 짐작하지 못했습니다. 조 씨 부인은 아들이 집을 비운 틈을 타 며느리를 곳간으로 불러냈습니다. 어두컴컴한 곳간 안에서 시어머니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서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옥부는 불길한 예감에 몸을 떨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옥분을 쏘아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우리 집에 들어온 지도 벌써 3년이다. 그런데 아직 아이 소식도 없고 내 아들의 기운만 빼가고 있으니 이를 어쩌면 좋겠느냐. 어머니, 제가 부족하여 정말 죄송합니다. 죄송하면 죄송한 짓을 하지 말아야지. 내가 우리 아들 앞길을 막고 있다는 생각은 안 해봤느냐? 내가 없어야 내 아들이 다시 기운을 차리고 가문을 이을 자손을 볼 것 아니냐. 조 씨 부인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습니다. 옥부는 그 말 속에 담긴 진의를 깨닫고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자신을 식구로 생각하기는커녕 아들의 앞길을 막는 장애물로 여기고 있었다는 사실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조 씨 부인의 괴롭힘은 더욱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밥상에 옥분이 먹을 밥만 담지 않거나 남편과 대화를 나누고 있으면 어김없이 문을 벌컥 열어젖히며 회방을 놓았습니다. 성진 또한 어머니의 태도가 예전 같지 않음을 눈치챘지만 효를 중시하는 가풍 때문에 대놓고 어머니를 원망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그저 아내의 손을 꼭 잡아주며 미안한 마음을 전할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침묵의 견딤은 결국 비극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조 씨 부인의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 며느리를 이 집에서 영영 몰아내야겠다는 일념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가장 치욕스럽고도 잔인한 것이어야 했습니다. 아들 성진이 옥분을 다시는 쳐다보지도 못하게 만들 만큼 가문의 명예를 중시하는 시아버지 박진사가 며느리의 이름만 들어도 몸서리를 치게 만들 만큼 무서운 음모가 서서히 그 실체를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박진사 댁의 마당에는 여전히 감나무의 감이 익어가고 가을볕이 따사로웠지만 그 집안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각기 다른 감정의 파도가 치고 있었습니다. 사랑을 지키려는 자와 그 사랑을 파괴하려는 자, 그리고 법도라는 틀 안에 갇혀 진실을 보지 못하는 자들의 이야기가 얽히고 설켜 운명의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마당에 내려앉은 따스한 봄볕이 담장 너머 매화 향기를 실어 나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박진사 댁의 대문은 늘 활짝 열려 있었고 그 집안에서는 정다운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외아들 성진과 며느리 옥분의 금슬은 온 마을의 자랑이었습니다. 성진은 글을 읽는 선비였지만 아내를 향한 마음만큼은 그 누구보다 뜨겁고 세심했습니다. 어느 장날이었습니다. 성진은 이른 아침부터 들뜬 마음으로 장터로 향했습니다. 아내 옥분이 평소 신던 집신이 달아 발꿈치가 해진 것을 눈여겨보았기 때문입니다. 성진은 장터 구석구석을 뒤져 가장 솜씨 좋은 신발 장수를 찾아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분홍색 비단 바탕에 하얀 꽃수가 정교하게 놓인 비단 꽃신 한 켤레를 발견했습니다. 이것 보게, 이 신발이 우리 부인 발에 꼭 맞겠구먼. 이 고운 꽃수가 우리 부인의 미소와 참으로 닮았어. 성진은 자신의 주머니 사정보다 아내의 기쁨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그 귀한 꽃신을 품에 소중히 안고 집으로 돌아온 성진은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있던 옥분에게 달려갔습니다. 부인, 잠깐 일 좀 멈추고 이리로 와보시오. 내가 장터에서 아주 귀한 것을 가져왔소. 옥분은 의아한 표정으로 남편에게 다가왔습니다. 성진은 대청마루에 아내를 앉히더니 직접 무릎을 꿇고 옥분의 거친 발을 제 무릎 위에 올렸습니다. 옥분은 깜짝 놀라 발을 빼려 했습니다. 어머나, 서방님. 이게 무슨 망측한 짓입니까? 선비께서 어찌 안하게 발을 만지려 하십니까? 누가 볼까 두렵습니다. 부인, 남의 눈이 무엇이 중요하오? 내 아내의 발이 이토록 고생하는데 지아비인 내가 챙기는 것이 당연한 도리 아니겠소. 자, 이 신을 한번 신어보시오. 성진은 조심스레 비단 꽃신을 옥분의 발에 신겨주었습니다. 분홍빛 꽃신은 옥분의 하얀 발과 어우러져 마치 봄꽃이 발등 위에 내려앉은 듯했습니다. 옥분은 부끄러워하면서도 입가에 번지는 미소를 감출 수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말 없는 정을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이 아름다운 광경을 문틈으로 지켜보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시어머니 조 씨였습니다. 조 씨의 눈은 질투로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평생 박진사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듣지 못하고 살아온 그녀에게 아들이 며느리에게 쏟는 저 지극한 정성은 견딜 수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내 아들이 어찌 저리 천박하게 놀아난단 말이냐. 어미는 안중에도 없고 오직 제처 발바닥이나 만지고 있으니 내 속이 뒤집히는구나. 저 여우 같은 년이 내 아들을 아주 망쳐놓고 있어. 조 씨는 손에 쥐고 있던 수건을 꽉 쥐어뜯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미 시기라는 독버섯이 뿌리 깊게 박혀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 자리에서도 조 씨의 가시돋친 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성진아, 내가 장터에서 꽃신을 사왔다지? 내 아들이 효심이 깊어? 이 어미의 버선이라도 사올 줄 알았더니 며느리 발바닥이 더 걱정이었나 보구나. 박 진사는 허허 웃으며 분위기를 바꾸려 했습니다. 부인도 참 젊은 부부끼리 정답게 지내는 게 가문의 복이지 않소. 성진이가 아내를 아끼는 마음이 가상하지 않소. 그러나 박 진사의 두두는 오히려 조 씨의 화를 돋웠습니다. 옥부는 가시방석에 앉은 듯 고개를 숙이고 밥 한 술 제대로 뜨지 못했습니다. 성진은 어머니의 기분을 맞추려 애써 화제를 돌렸지만 조 씨의 서늘한 시선은 식사가 끝날 때까지 옥분의 얼굴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성진과 옥분은 방 안에서 낮은 목소리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옥분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서방님, 앞으로는 저에게 너무 마음 쓰지 마십시오. 어머니께서 저리 서운해하시니 제 마음이 너무나 무겁습니다. 꽃신도 당분간 신지 않고 고이 모셔두겠습니다. 성진은 아내의 손을 꼭 잡으며 다독였습니다. 부인, 어머니께서 잠시 마음이 허하셔서 그러시는 것이니 너무 괴념치 마시오. 내가 내일은 어머니께 더 좋은 선물을 해드리면 화가 풀리실 거요. 부인의 잘못이 아니니 부디 마음 편히 먹으시오. 성진의 다정한 위로에 옥부는 겨우 마음을 놓았지만 창밖에서는 여전히 조 씨의 그림자가 어른거리고 있었습니다. 조 씨는 아들 방에서 흘러나오는 소곤거리는 소리조차 며느리가 아들을 홀리는 주문처럼 느껴졌습니다. 며칠 뒤 조 씨는 옥분을 조용히 뒷마당으로 불러냈습니다. 그곳에는 커다란 빨래 바구니가 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오늘 이 빨래를 모두 개울가에 가서 해오너라. 하나도 남김없이 깨끗하게 빨아야 한다. 알겠느냐? 그날은 유독 바람이 차고 진눈깨비가 흩날리는 날이었습니다. 옥부는 호치마 차림으로 그 무거운 빨래 바구니를 이고 개울가로 향했습니다. 찬물에 손을 담그자 뼈가 마디마디 시려왔지만 옥부는 시어머니의 화를 풀 수만 있다면 이 정도 고생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옥분이 빨래를 마칠 때쯤 성진이 우연히 그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성진은 기겁하며 아내에게 달려갔습니다. 부인, 이 날씨에 여기서 무엇을 하는 거요?
이 차가운 물에 손을 담그다니 몸이라도 상하면 어쩌려고. 성진은 아내의 젖은 손을 제품에 넣어 녹여주었습니다. 그리고는 남은 빨래를 직접 바구니에 담아 어깨에 맸습니다. 자, 어서 들어갑시다. 내가 어머니께 단단히 말씀을 드려야겠소. 어찌 이 험한 일을 부인에게만 시키신단 말이오. 집으로 돌아온 성진은 조 씨를 찾아가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어머니, 옥분이가 몸이 그리 강하지 못합니다. 이런 힘든 일은 종들에게 시키시고 제발 옥분이에게는 조금만 너그러이 대해 주십시오. 이 말은 조 씨의 마음에 결정적인 화근이 되었습니다. 조 씨는 아들이 자신을 원망하고 며느리 편만 든다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오냐, 내 아들 잘났다. 내 처가 그렇게 중하더냐? 어미가 시키는 일도 못하게 할 만큼 내 눈에는 전연만 보인단 말이냐? 조 씨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아 걸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조 씨의 방에서는 흐느끼는 소리와 원망 섞인 혼잣말이 새어나왔습니다. 박진사는 아내의 신경질에 질려 사랑채로 거처를 옮겼고 집안 분위기는 급격히 냉각되었습니다. 옥부는 모든 것이 자신의 탓인 것만 같아 밤마다 남모르게 눈물을 훔쳤습니다. 성진은 그런 아내를 보며 가슴이 미어지는 듯했습니다. 행복해야 할 가정이 왜 이렇게 변해버린 것인지,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성진과 옥부는 서로를 의지하며 이 폭풍이 지나가길 기다렸지만 조 씨의 가슴 속에서 타오르는 질투의 불길은 점점 더 커져만 갔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며느리를 미워하는 수준을 넘어 이제는 그녀를 눈앞에서 치워버리고 싶다는 광기 어린 욕망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박진사 댁의 기와 지붕 위로 부엉이 울음소리가 처량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마당 한 구석에 놓인 옥분의 분홍 꽃신 위로 차가운 서리가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한때는 사랑의 상징이었던 그 고운 꽃신이 이제는 이 가문을 집어삼킬 거대한 비극의 도화선이 될 것이라고는 아무도 예감하지 못했습니다. 박진사 댁의 담장 안은 이제 더 이상 예전의 평화로운 곳이 아니었습니다. 눈부시게 피어난 매화꽃도 지고 연두빛 새순이 돋아나는 화창한 계절이었지만 옥분이 머무는 안채는 한겨울보다 더 시리고 무거운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시어머니 조 씨의 질투는 이제 숨기려야 숨길 수 없는 서슬, 퍼런 칼날이 되어 옥분의 일상을 매일같이 베어내고 있었습니다. 어느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옥분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새벽같이 일어나 시어른들의 조반을 준비했습니다. 아궁이의 불길이 얼굴을 달구고 연기가 눈을 찔러 눈물이 났지만 옥분은 행여 시어머니의 마음에 들지 않을까 싶어 정성을 다해 솥뚜껑을 열었습니다. 갓 지은 쌀밥의 구수한 냄새가 부엌 가득 퍼졌지만 옥분의 마음은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어머니, 진지 잡수십시오. 오늘은 어머니께서 좋아하시는 고사리 나물을 무치고 민어 조림을 올렸습니다. 옥분이 조심스레 상을 내놓자 조 씨는 수저를 들기도 전에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그리고는 젓가락으로 나물을 툭툭 건드리더니 이내 상을 밀쳐버렸습니다. 이게 사람이 먹으라고 내놓은 것이냐? 고사리는 질겨서 씹히지도 않고 민어는 비린내가 진동을 하는구나. 내가 내 아들 입맛만 챙기느라 이 시어미 입맛은 아예 안중에도 없는 게지? 내 눈에는 오직 내 서방만 보이고 늙은 시어미는 어서 죽어 없어졌으면 좋겠느냐. 옥부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어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제가 부족하여 간을 잘 맞추지 못한 모양입니다. 다시 해올 테니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됐다. 내가 해오는 것은 꼴도 보기 싫구나. 저리 치워버려라. 조 씨의 고함에 박진사가 사랑채에서 헛기침을 하며 들어왔습니다. 박진사는 집안 분위기가 심상치 않음을 알고 있었지만 고집센 아내의 성미를 건드려 보았자 소란만 커질 것을 알기에 그저 방관할 뿐이었습니다. 부인, 적당히 좀 하시오. 며느리가 새벽부터 고생해서 차린 상인데 어찌 그리 매몰차게 구오. 가문의 법도가 엄하다 해도 사람의 정이 우선인 법 아니오? 대감께서는 가만히 계셔요. 대감이 언제부터 며느리 편을 들었다고 그러십니까? 저 아이가 들어온 뒤로 집안 꼴이 어떻게 변했는지 보이지도 않으세요? 내 아들이 어미 말은 귀등으로도 안 듣고 오직 저 여우 같은 년
치마폭에만 쌓여 사는데 내가 속이 터지겠습니까? 안 터지겠습니까? 조 씨의 서슬퍼런 기세에 박진사는 혀를 차며 다시 사랑채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가장의 권위보다는 집안의 조용함이 더 우선이었던 박진사의 방관은 결과적으로 조 씨의 학대에 날개를 달아준 격이 되었습니다. 성진은 글 공부를 하다가도 안채에서 들려오는 소란에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그는 아내를 보호하고 싶었지만 조선의 유교 사회에서 부모에게 맞서는 것은 불효 중의 불효였습니다. 그는 그저 어머니의 화가 가라앉기를 기다렸다가 밤늦게 옥분의 방을 찾았습니다. 성진이 방문을 열고 들어가자 옥분은 희미한 등잔불 아래에서 남편의 버선을 꿰매고 있었습니다. 수척해진 아내의 옆모습을 본 성진의 가슴은 미어지는 듯했습니다. 부인, 아직 자지 않고 무엇을 하는 거요? 몸도 좋지 않은데 어서 누워 쉬시오. 성진은 아내의 손에서 바늘을 뺏어놓고는 아내의 거칠어진 손을 꼭 잡았습니다. 옥부는 남편을 보자 참아왔던 서러움이 북받쳤지만 억지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서방님 오셨습니까? 저는 괜찮습니다. 어머니께서 속이 상하셔서 그러시는 것이니 제가 더 잘하면 화가 풀리실 겁니다. 걱정 마십시오. 내가 어머니께 다시 한번 간곡히 말씀을 드려보겠소. 어찌 부인에게만 이리 모질게 구시는지 내 정말 이해할 수가 없구려. 두 사람이 낮은 목소리로 대화를 나누며 서로를 위로하던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방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예고도 없이 문을 열어젖힌 사람은 다름 아닌 시어머니 조 씨였습니다. 아니, 어머니, 이 깊은 밤에 예고도 없이 어찌 이러십니까? 성진이 놀라 일어서자 조 씨는 도끼 어린 눈으로 방 안을 훑어보았습니다. 내 아들 방에 내가 들어오는데 무슨 예고가 필요하냐? 너희 둘이 여기서 무슨 흉계를 꾸미길래 그리 소곤거리는 게야? 며느리 너, 내 아들 귀한 시간에 공부는 안 시키고 어찌 내 곁에만 붙들어 두려 하느냐. 내년이 우리 집 가문을 아주 망치려고 작정을 했구나. 옥부는 당황하여 옷매무새를 가다듬으며 바닥으로 내려앉았습니다. 어머니, 오해십니다. 서방님께서 잠시 들러 제 안부를 물으신 것뿐입니다. 안부? 내 안부가 왜 궁금해? 하루 종일 내 눈앞에서 알랑거리며 돌아다니는 년이 안부가 궁금할 게 뭐 있어. 성진아, 너도 똑똑히 들어라. 아녀자의 도리는 지아비를 잘 받드는 것인데 저녀는 너를 공부에서 멀어지게 하고 어미와 자식 사이를 이간질하고 있다. 내 눈이 시퍼렇게 살아있는 한 저 꼴은 못 본다. 조 씨는 성진을 억지로 끌어내 방 밖으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성진은 어머니의 힘에 이끌려 나가면서도 차마 뒤돌아보지 못하는 아내를 보며 피눈물을 삼켰습니다. 그날 이후로 옥분에게는 단 한순간의 사생활도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부부가 마당에서 잠시 대화만 나누어도 조 씨는 어디선가 나타나 헛기침을 하며 회방을 놓았습니다. 심지어는 밤중에 부부가 자는 방 문 밖에서 서성거리며 숨소리까지 감시했습니다. 옥부는 이제 자기 집 안에서도 죄인처럼 숨을 죽여야 했습니다. 말 한마디, 발걸음 하나조차 시어머니의 눈치를 보느라 신경이 곤두섰습니다. 조 씨의 간섭은 점차 광기로 변해갔습니다. 그녀는 옥분이 정성껏 닦아놓은 마루에 일부러 흙을 뿌리며 다시 닦으라고 소리쳤고 한여름 떼약볕 아래에서 온종일 고추를 말리게 하며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하게 했습니다. 성진이 물을 가져다 주려 하면 조 씨는 귀신같이 나타나 어미가 시킨 일에 끼어들지 말라며 성진을 가로막았습니다. 옥분의 고운 얼굴은 날이 갈수록 창백해졌고 생기 넘치던 눈동자는 초점을 잃어갔습니다. 하지만 가장 괴로운 것은 육체적인 고통이 아니라 남편과의 단절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지아비가 바로 옆방에 있어도 마음 편히 대화 한번 나눌 수 없고 손 한번 잡아볼 수 없는 현실이 옥분의 영혼을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성진 또한 말수가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어머니의 집착이 심해질수록 자신이 아내를 아끼는 마음을 드러내는 것이 오히려 아내에게 독이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제 아내를 보아도 모르는 척 고개를 돌렸고 아내가 매질을 당하거나 꾸지람을 들어도 짐짓 공부에만 열중하는 척했습니다. 마당을 가로지르는 성진의 뒷모습을 보며 옥부는 가슴 밑바닥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서방님마저 나를 외면하시는구나. 이제 이 넓은 기와집에 나 혼자뿐이구나. 옥부는 남편의 냉담함이 자신을 지키기 위한 고육지 책임을 알지 못한 채 점점 깊은 절망의 구렁텅이로 빠져들었습니다. 박진사 대개 담장은 이제 거대한 감옥이 되어 옥분을 옥죄어 왔습니다. 담장 너머로 들려오는 아이들의 웃음소리조차 옥분에게는 먼 나라의 이야기처럼 들렸습니다. 조 씨의 서슬 퍼런 감시의 눈길은 문틈으로 창틈으로 그리고 옥분의 꿈속까지 스며들어 그녀를 질식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어느덧 보름달이 뜬 밤이었습니다. 달빛은 예전처럼 아름다웠지만 박진사 댁 안채에는 오직 조 씨의 날카로운 훈계와 옥분의 가느다란 흐느낌만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성진은 방 안에서 책을 덮고 어둠 속을 응시했습니다. 그의 주먹은 하얗게 질릴 정도로 꽉 쥐어져 있었습니다. 사랑을 지키기 위해 침묵해야 하는 남자의 고통과 그 침묵 속에서 서서히 시들어가는 여자의 비극이 교차하며 박진사 댁의 밤은 그렇게 깊어만 갔습니다. 집안의 법도라는 이름 아래 행해지는 잔인한 폭력 앞에 두 사람의 행복했던 기억은 이제 빛바랜 사진처럼 희미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어둠 속에서 조 씨의 입가는 만족스러운 듯 묘하게 뒤틀려 있었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온전히 소유하기 위해서라면 며느리의 영혼쯤은 산산조각이 나도 상관없다는 비정한 모성애가 이 가문을 집어삼키고 있었습니다. 박진사 댁의 기와지붕 위로 서리가 하얗게 내려앉는 시린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따뜻한 아랫목에서 고구마를 익혀 먹으며 긴 밤을 보내는 계절이었으나 옥분에게 이번 겨울은 뼈를 깎는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시어머니 조 씨의 구박은 날이 갈수록 교묘해졌고 옥분의 몸은 하루가 다르게 말라가 이제는 바람만 불어도 쓰러질 듯 위태로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조 씨는 옥분에게 한시도 쉴 틈을 주지 않았습니다. 동이 트기도 전인 새벽녘, 살얼음이 둥둥 떠다니는 개울가로 옥분을 내몰았습니다. 집안에 들어온 복덩이인지 화덩이인지 알 수가 없구나. 일이라도 똑바로 해서 밥값은 해야 하지 않겠느냐? 조 씨의 이 한마디에 옥분은 호치마 차림으로 무거운 빨래 바구니를 이고 집을 나서야 했습니다. 꽁꽁 얼어붙은 개울물에 손을 담그면 마치 수천 개의 바늘이 살을 찌르는 듯한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옥분은 감각이 사라진 지 오래인 빨개진 손으로 방망이질을 하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내려오다 차가운 강풍에 얼어붙어 얼굴이 따가웠지만 그녀는 행여 시어머니가 기다릴까봐 서둘러 빨래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와도 따뜻한 밥 한 그릇은 그녀의 몫이 아니었습니다. 어디서 밥 냄새를 맡고 기어들어 오느냐? 내가 한 일이 무엇이 있다고 아침부터 숟가락을 드느냐? 남은 숭늉이나 마시고 마당이나 쓸어라. 조 씨는 아들 성진이 보는 앞에서는 짐짓 챙겨주는 척하다가도 성진이 사랑채로 가기만 하면 옥분의 밥그릇을 가차없이 치워버렸습니다. 옥분은 빈속을 찬 숭늉으로 채우며 버텼습니다. 며칠을 제대로 먹지 못한 상태에서 고된 노동이 이어지자 옥분의 몸 안에서는 이미 무서운 병마가 자리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시어머니의 명령으로 곳간에 쌓인 무거운 쌀가마니를 옮기던 옥분이 갑자기 가슴을 부여잡으며 멈춰섰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기운이 울컥 치밀어 오르더니 참을 수 없는 기침이 터져 나왔습니다. 콜록 콜록. 옥분은 입을 틀어막았지만 손가락 사이로 붉은 핏방울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하얀 눈 위에 떨어진 핏자국은 마치 떨어진 낙화처럼 선명하고도 비극적이었습니다. 이 광경을 목격한 조 씨는 달려와 걱정하기는커녕 오히려 질색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아이고, 저게 무슨 망측한 꼴이냐. 내가 감히 우리 집안에 몹쓸 병을 들여왔구나. 폐병이라니. 가문의 대를 이어야 할 집에 폐병쟁이가 웬 말이냐. 조 씨의 목소리는 걱정이 아니라 혐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소동의 성진이 버선발로 뛰어나왔습니다. 피를 토하며 쓰러진 아내를 본 성진의 가슴은 천 갈래 만 갈래 찢어지는 듯했습니다. 부인, 정신 차리시오. 이게 어찌 된 일이오. 성진은 옥분을 안아일으키려 했지만 조 씨가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성진아, 가까이 가지 마라. 저건 사람 잡는 병이다.
내 몸이라도 상하면 우리 집안은 끝장이야. 성진은 어머니의 손을 뿌리치고 옥분을 방으로 옮기려 했으나 이번에는 시아버지 박진사가 엄한 목소리로 꾸짖었습니다. 멈춰라. 가문의 법도에 병든 자를 안채해 둘 수 없다. 만에 하나 다른 식구들에게 옮기기라도 하면 어찌할 것이냐. 당장 저 아이를 뒷마당 헛간으로 옮겨라. 성진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 어찌 그러십니까? 옥분이는 이 집의 며느리입니다. 병이 들었으면 의원을 부르고 약을 써야지 헛간이라니요. 하지만 박진사의 고집은 완강했습니다. 가문의 명예와 안위를 무엇보다 중시했던 그는 병든 며느리가 집안의 부정이자 근심거리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결국 옥부는 남편의 절규를 뒤로한 채 가만히 몇 장이 깔린 차가운 뒷마당 헛간으로 옮겨졌습니다. 문틈으로 황소바람이 들이치는 그곳은 사람의 온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지옥과 같았습니다. 옥부는 얇은 이불 한 장에 의지에 덜덜 떨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통증과 함께 밀려오는 기침은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헛간 바닥은 그녀가 뱉어낸 피로 얼룩졌습니다. 조 씨는 이제 대놓고 옥분을 굶기기 시작했습니다. 병균이 득실거리는 밥그릇을 어찌 다시 쓰겠느냐며 구멍 난 바가지에 식은 밥덩이 몇 개를 던져주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옥부는 그 밥조차 넘기지 못하고 그저 남편의 이름만 나직이 부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서방님, 보고 싶습니다. 저를 잊지 마십시오. 성진은 밤마다 헛간 문 밖을 지켰습니다. 어머니의 감시 때문에 들어갈 수는 없었지만 문틈으로 아내의 가냘픈 신음소리가 들릴 때마다 그는 자신의 무능함에 가슴을 쳤습니다. 옥분아, 조금만 참아다오. 내가 꼭 방법을 찾아낼 테니 부디 기운을 잃지 마라. 성진의 목소리는 젖어 있었고 그 소리를 듣는 옥분은 차가운 바닥에서 남편의 목소리를 온기 삼아 하루하루를 버텨냈습니다. 하지만 조 씨의 잔인함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이 기회를 빌려 옥분을 완전히 없애버릴 궁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전연이 저러다 죽기라도 하면 우리 집안의 시신이 나가는 것인데 그건 큰 부정이지. 살아있을 때 내보내야 해. 조 씨는 박진사를 설득하여 옥분을 친정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멀리 사람 눈에 띄지 않는 곳으로 팔아넘기거나 버리려는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옥분은 점점 의식을 잃어갔습니다. 차가운 헛간 바닥에서 그녀가 느끼는 것은 오직 죽음의 그림자뿐이었습니다. 한때는 꽃신을 신고 남편과 마당을 거닐던 행복한 며느리였으나 이제는 가문에서 버림받은 병든 짐승과 다를 바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박진사 댁의 화려한 기와는 달빛 아래 차갑게 빛나고 있었고 그 그늘진 구석 헛간에서는 한 여인의 생명이 꺼져가는 소리가 처량하게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성진은 이제 선택해야 했습니다. 효라는 이름의 굴레에 갇혀 아내의 죽음을 지켜볼 것인지 아니면 천하의 불효자가 되더라도 아내를 이 구렁텅이에서 건져낼 것인지 말입니다. 옥분의 기침 소리가 유독 길게 이어지던 그 겨울밤. 성진의 눈동자에는 전에는 볼 수 없던 서늘하고도 비장한 빛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박진사 댁의 밤은 깊어만 갔지만 사랑채에서 들려오는 규칙적인 코골이 소리와는 대조적으로 안채의 공기는 칼날처럼 예리하게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뒷마당 헛간에서는 옥분의 가녀린 기침 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그 소리가 들릴 때마다 성진의 방에서는 등잔불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성진은 책을 펴놓고 있었으나 글자는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오직 차가운 헛간 바닥에서 신음하고 있을 아내의 모습뿐이었습니다. 성진은 견디다 못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머니의 눈을 피해 아내에게 물 한 바가지라도 떠다 주고 싶은 간절한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는 숨을 죽이고 발소리를 죽여가며 마루를 내려섰습니다. 그런데 그때 정적을 깨고 시어머니 조 씨의 방에서 낮은 속삭임이 새어나왔습니다. 평소라면 이 시간에 잠자리에 들었을 어머니였기에 성진은 본능적으로 발걸음을 멈추고 어머니의 방 가까이 몸을 숨겼습니다. 조 씨의 방 안에서는 은밀한 대화가 오가고 있었습니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희미한 불빛 속에서 성진은 어머니가 신뢰하는 오래된 하인, 돌쇠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평소 어머니의 수족이 되어 꾸준히 일을 도맡아 하던 자였습니다.
성진의 심장이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낮고 침울했으며 그 안에는 뼛속까지 시리게 만드는 냉혹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돌쇠야, 내가 내 아들 성진이를 생각하는 마음이 각별하다는 것을 내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이 일을 너에게 맡기려는 것이다. 알겠느냐? 조 씨의 말에 돌쇠가 머리를 조아리며 대답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르신, 무엇이든 말씀만 하십시오. 제가 어찌 어르신의 뜻을 거역하겠습니까? 조 씨는 잠시 뜸을 들이더니 이내 무서운 말을 내뱉었습니다. 헛간에 있는 저 흉물 말이다. 폐병이라는 게 한 번 들면 집안 사람을 다 잡아먹는 법이다. 내 아들이 전염 때문에 넋을 놓고 공부도 뒷전인데 저러다 내 아들 목숨까지 위태로워질까봐 내 밤잠을 설친다. 더구나 우리 집안 같은 명문가에서 폐병쟁이 며느리가 죽어나갔다는 소문이 나면 가문의 체면이 어찌 되겠느냐. 아버님께서도 저 아이를 내쫓고 싶어 하시지만 채통 때문에 망설이고 계시니 우리가 먼저 손을 써야 한다. 성진은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지고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조 씨의 말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이번 장날에 산 너머에 사는 장사꾼들을 불러두었다. 그들은 돈만 주면 사람 하나 없애는 것쯤은 일도 아니라고 하더구나. 옥분이를 그들에게 넘겨라. 멀리 섬으로 보내든 산골 깊은 곳에 버리든 다시는 이 마을에 발을 들이지 못하게 해야 한다. 만약 저 아이가 거부한다면 이 약을 써서라도 조용히 잠들게 한 뒤에 실어 보내거라. 조 씨가 내놓은 것은 작은 약봉지였습니다. 성진은 그 약봉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내를 치료하기 위한 약이 아니라 아내의 숨통을 영원히 끊어놓거나 의식을 잃게 만들 독약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자신의 어머니가 하나뿐인 자식이 그토록 사랑하는 여인을 짐승처럼 팔아넘기려 하거나 목숨을 앗아가려 한다는 사실에 성진은 구역질이 날 것만 같았습니다. 성진은 어둠 속에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어 피가 맺혔지만 통증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가슴 속에서 끓어오르는 것은 어머니를 향한 분노였고 아내를 향한 미칠 듯한 미안함이었습니다. 어머니, 어찌 이토록 잔인하실 수 있습니까? 옥분이가 어머니께 무슨 잘못을 했길래 이토록 비참하게 만들려 하십니까? 조 씨의 방에서 나오는 불빛이 꺼지고 돌쇠가 방을 나가는 소리가 들릴 때까지 성진은 숨도 쉬지 못한 채 그 자리에 굳어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깨달았습니다. 더 이상 시간이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 집안에서 자신이 아내를 감싸고 보호하려 할수록 어머니의 칼날은 더욱 날카로워질 것이고 아버지는 가문의 채통이라는 명분 아래 어머니의 악행을 묵인할 것이 뻔했습니다. 이곳은 이제 옥분에게 따뜻한 보금자리가 아니라 서서히 숨을 조여오는 거대한 무덤과 같았습니다. 성진은 비틀거리며 뒷마당 헛간으로 향했습니다. 헛간 문을 조심스레 열자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함께 아내의 가느다란 신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옥분은 가만히 위에 누워 식은땀을 흘리며 헛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서방님. 서방님입니까? 제가 너무 춥습니다. 옥분은 의식이 몽롱한 와중에도 남편의 기척을 느끼고 손을 내밀었습니다. 성진은 아내의 차가운 손을 잡고 소리 없이 우열했습니다. 아내의 손은 이미 뼈만 남은 채 앙상했고 생명의 온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 옥분아, 내가 왔다. 미안하구나, 정말 미안하구나. 내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이 못난 남편 때문에 내가 이런 고초를 겪는구나. 성진은 아내를 품에 안고 결심했습니다. 아내를 이 지옥에서 탈출시켜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평범한 방법으로는 어머니의 손귀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사람을 불러 아내를 팔아넘기기 전에 자신이 먼저 아내를 이 집에서 합법적으로 그리고 완벽하게 내쫓아야 했습니다. 성진의 머릿속에는 한 가지 무서운 계획이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아내의 명예를 완전히 짓밟고 가문에서 영영 매장당하게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도둑질. 그것만큼 가문을 중시하는 박진사를 분노하게 하고 아내를 즉시 내쫓게 만들 명분은 없었습니다. 남편인 자신이 아내를 도둑으로 몰아세우고 소박장을 던진다면
그 누구도 성진이 아내를 돕고 있다고 의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옥분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와 오명을 남기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죽어가는 아내를 살릴 수만 있다면 성진은 기꺼이 세상에서 가장 비겁하고 못된 남편이 되기로 했습니다. 아니, 천하의 불효자가 되어 부모님을 속이는 죄를 짓더라도 아내의 숨을 이어가게 하고 싶었습니다. 성진은 아내의 귓가에 대고 낮게 속삭였습니다. 옥분아, 나를 믿거라. 앞으로 내가 너에게 모진 짓을 하더라도 그것이 너를 향한 내 사랑임을 잊지 마라. 부디 살아남아라. 살아남아서 다시 웃는 얼굴을 보여다오. 옥분은 대답 대신 남편의 옷깃을 힘없이 쥐었습니다. 성진은 아내의 손을 떼어내고 헛간을 나왔습니다. 그의 눈동자는 이제 슬픔을 넘어 서늘한 결기로 가득 찼습니다. 새벽 안개가 자욱하게 깔리는 마당을 가로지르며 성진은 자신의 방으로 돌아가 벼루에 먹을 갈았습니다. 한 획 한 획 소박장을 써 내려가는 성진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글자 위로 떨어진 눈물 자국이 먹물을 번지게 했지만 성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종이 한 장이 아내를 살릴 마지막 구명줄이자 자신과 아내를 가르는 단절의 시작임을 그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박진사 댁의 담장 위로 까마귀 한 마리가 날아와 앉아 불길하게 울어댔습니다. 조씨 부인은 꿈속에서도 아들을 되찾은 기쁨에 미소 짓고 있었고 돌쇠는 내일 벌어질 일을 위해 밧줄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그 모든 음모와 시련의 한가운데서 성진은 홀로 촛불을 켠 채 아침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운명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버려야 하고 지키기 위해 상처를 주어야만 하는 지독하고도 처절한 선택이 성진의 손끝에서 완성되고 있었습니다. 박진사 댁의 화려한 기와는 이제 곧 벌어질 피눈물. 나는 연극을 묵묵히 지켜볼 준비를 마친 듯 차가운 새벽빛 아래 그 위용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박진사 댁의 밤은 지독하게도 깊고 무거웠습니다. 산짐승도 숨을 죽인 것인지 마당 끝에 매달린 풍경, 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정적 속에 오직 남편 성진의 거친 숨소리만이 방 안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성진은 등잔불도 켜지 않은 채 어둠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앞에는 낡은 벽장이 입을 벌리고 있었고 그 안쪽 깊숙한 곳에는 붉은 비단으로 겹겹이 쌓인 작은 오동나무 상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 상자 안에는 박진사 가문이 대대로 물려온 가문의 정기와 명예가 서린 옥비녀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 비녀로 말할 것 같으면 가문의 시조께서 임금님께 하사받은 것으로 박진사가 제 목숨보다 소중히 여겨 하루에도 몇 번씩 닦고 어루만지는 보물 중의 보물이었습니다. 만약 이 비녀의 흠집이라도 난다면 박진사는 가문의 기둥이 무너진 듯 통곡할 것이 뻔했습니다. 성진의 손이 오동나무 상자를 향해 가늘게 떨리며 다가갔습니다. 차가운 상자의 감촉이 손끝에 닿는 순간 성진은 마치 불에 댄 듯 손을 거두었습니다.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려는 것인가? 가문의 대들보를 내 손으로 꺾으려 하다니. 조상님들께서 지하에서 통곡하시겠구나. 성진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비 오듯 흘러내렸습니다. 평생을 선비로 살며 의와 예를 목숨처럼 여겨온 그에게 아버님의 보물을 훔친다는 것은 제 영혼을 도려내는 것과 다름없는 고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찰나 뒷마당 헛간에서 들려오는 가느다란 기침 소리가 성진의 귓가를 때렸습니다. 쇳소리가 섞인 그 애처로운 소리는 성진의 망설임을 단칼에 베어버렸습니다. 아니, 가문의 명예가 죽어가는 사람의 목숨보다 귀하단 말이냐. 옥분이가 이 집에서 죽어나가면 그 비녀가 무슨 소용이 있으며 그 잘난 뼈대가 무슨 의미가 있단 말이냐. 성진은 이를 악물고 오동나무 상자를 꺼냈습니다. 상자를 열자 어둠 속에서도 은은한 빛을 내뿜는 옥비녀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영롱한 비취색은 마치 옥분의 맑은 눈동자 같았고 정교하게 세공된 매와 문양은 그녀의 고결한 성품을 닮아 있었습니다. 성진은 그 비녀를 비단천으로 감싸 품 안 깊숙이 넣었습니다. 가슴에 닿는 차가운 옥의 감촉이 마치 아내의 식어가는 체온처럼 느껴져 성진은 다시금 눈물을 삼켰습니다. 성진은 발소리를 죽여가며 헛간으로 향했습니다. 새벽 안개가 자욱하게 깔린 마당은 마치 이승과 저승의 경계처럼 몽환적이었습니다. 헛간 문을 조심스레 열자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함께 피비린내가 섞인 공기가 훅 끼쳐왔습니다. 옥부는 가만히 위에서 몸을 웅크린 채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성진은 아내 곁으로 다가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부인, 옥부나, 나를 용서하지 마라. 내가 오늘 너를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여인으로 만들 것이다. 도둑년이라는 씻을 수 없는 허울을 씌워 너를 이 집에서 쫓아낼 것이다. 성진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습니다. 그는 옥분이 머리맡에 둔해진 보찜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친정에서 가져온 낡은 무명 저고리 한 벌과 달아빠진 버섯 몇 켤레가 전부였습니다. 성진은 그 저고리 갈피 속에 옥비녀를 깊숙이 밀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 곁에 미리 준비한 은덩이 몇 개와 자신의 손가락을 깨물어 혈서로 쓴 편지 한 장을 조심스레 숨겼습니다. 옥부는 잠결에 남편의 손길을 느꼈는지 힘없이 눈을 떴습니다. 초점을 잃은 그녀의 눈동자가 성진의 얼굴을 향했습니다. 서방님, 오셨습니까? 제가 꿈을 꾸는 것은 아니지요? 옥부는 가느다란 손을 뻗어 성진의 옷자락을 쥐었습니다. 성진은 그 손을 차마 마주 잡지 못하고 외면했습니다. 지금 여기서 다정하게 굴었다가는 제 결심이 무너질 것만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래, 나다. 옥부나, 이 보찜을 절대로 놓치지 마라. 무슨 일이 있어도 이것만은 꼭 챙겨야 한다. 알겠느냐? 성진의 말투는 평소와 달리 차갑고 딱딱했습니다. 옥부는 남편의 낯선 모습에 당황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성진은 아내를 차마 한 번 더 안아주지도 못한 채 헛간을 빠져나왔습니다. 다시 방으로 돌아온 성진은 벼루의 먹을 갈기 시작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쓱싹쓱싹 먹가는 소리가 마치 무덤을 파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그는 백지 위에 소박장을 써내려갔습니다. 칠거지약 중 도둑질을 일삼았으니 부부의 연을 여기서 끊노라. 글자 한자 한자를 쓸 때마다 성진의 심장은 갈기갈기 찢겨 나갔습니다. 성진은 창밖을 보며 동이 트기를 기다렸습니다. 이제 잠시 후면 이 고요한 집안은 아비규환의 지옥으로 변할 것입니다. 아버지는 가문의 보물을 잃고 격노하실 것이고 어머니는 며느리를 내쫓을 절호의 기회를 잡았다며 쾌재를 부를 것입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은 손가락질하며 옥분을 욕하겠지요. 성진은 자신의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가문의 보물을 훔친 도둑의 손이자 사랑하는 아내를 사지로 내모는 비정한 남편의 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세상 사람들 모두가 옥분을 도둑이라 부르고 자신을 불효자라 욕하더라도 아내가 저 차가운 헛간에서 피를 토하며 죽어가는 것보다는 나았습니다. 옥분아, 부디 멀리 달아나거라. 이 지옥 같은 기와집에서 벗어나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곳으로 가거라. 너를 살릴 수만 있다면 나는 내 새의 짐승으로 태어나도 좋다. 성진은 마지막으로 조상님들이 계신 사당을 향해 절을 올렸습니다. 그의 어깨는 소리 없이 흔들리고 있었고 방 안을 채운 등잔불은 곧 꺼질 듯 위태롭게 일렁였습니다. 달구름 소리가 멀리서 들려오며 운명의 아침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이제 박진사 댁의 가장 화려한 빛이었던 옥비녀는 한 여인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가장 처절한 어둠의 도구가 되어 그 무거운 연극의 시작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동이 트기 전에 새벽 하늘은 짙은 남빛으로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박진사 댁의 지붕 위로 서린 차가운 이슬이 금방이라도 얼어붙을 듯한 기세였지만 성진의 가슴 속은 이미 뜨거운 지옥불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거칠게 세수를 하며 정신을 가다듬었습니다. 이제 곧 자신이 직접 아내의 심장에 대못을 박아야 하는 시간이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성진은 사랑채를 향해 크게 심호흡을 한 뒤 정적을 깨뜨리는 고함을 질렀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이리 좀 나와 보십시오. 큰일이 났습니다. 성진의 다급한 목소리에 집안은 금세 소란스러워졌습니다. 가장 먼저 튀어나온 것은 시어머니 조 씨였습니다. 그녀는 아들의 심상치 않은 기색에 눈을 가늘게 뜨며 다가왔습니다. 뒤이어 박진사가 의관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채 방문을 열어젖혔습니다. 가문의 어른으로서 평소 위엄을 중시하던 그였으나 아들의 절박한 외침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은 모양이었습니다. 새벽부터 이 무슨 소란이냐? 무슨 일이기에 이리 호들갑을 떠는 게야? 박진사의 물음에 성진은 분노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니,
분노를 가장한 슬픔이 그의 목을 조여왔습니다. 아버지, 벽장에 모셔둔 오동나무 상자가 비어 있습니다. 가문의 보물인 옥비녀가 사라졌단 말입니다. 그 한마디에 박진사는 뒷목을 잡으며 휘청거렸습니다. 옥비녀가 무엇입니까? 조상 대대로 내려온 가문의 자부심이자 박진사가 자신의 목숨보다 귀하게 여기는 물건이 아니었습니까? 시어머니 조 씨는 이 상황이 당황스러우면서도 유하게 입꼬리가 올라가는 것을 참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짐짓 놀란 척하며 소리쳤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이냐? 왜 부인이 든 흔적도 없는데 그 귀한 것이 어디로 간단 말이냐? 설마 집안에 도둑이 든 게지? 성진아, 짐작하는 곳이라도 있느냐? 성진은 살기 어린 눈빛으로 뒷마당 헛간을 가리켰습니다. 그의 손가락은 사시나무 떨듯 떨리고 있었지만 부모님은 그것을 분노의 떨림으로 보았습니다. 어젯밤 헛간 근처를 서성이는 그림자를 보았습니다. 그때는 설마 했으나 지금 생각하니 앞뒤가 맞습니다. 그 요망한 년이 병이 들어 몸이 약해지니 딴 마음이라도 품은 모양입니다. 성진은 말을 마치기가 무섭게 헛간으로 달려갔습니다. 조 씨와 박진사 그리고 잠에서 깬 종들이 그 뒤를 따랐습니다. 헛간 문이 거칠게 열리고 차가운 바닥에서 신음하던 옥분이 영문도 모른 채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창백한 얼굴에는 공포가 서려 있었습니다. 서방님, 이 새벽에 어찌? 입 닥쳐라. 내 인연, 내 보따리를 내놓아라. 성진은 아내의 대답도 듣지 않고 옥분이 머리맡에 소중히 두었던 보찜을 낚아챘습니다. 옥분은 힘없는 손으로 보따리를 붙잡으려 했으나 성진의 거친 힘에 밀려 바닥을 나뒹굴었습니다. 마당 한가운데로 보따리를 가져온 성진은 부모님이 보는 앞에서 그것을 사정없이 풀어헤쳤습니다. 낡은 무명옷과 버선이 흩어지는가 싶더니 그 사이에서 영롱한 비취색 빛을 내뿜는 옥비녀가 툭 하고 땅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아니, 저것은 박진사의 외마디 비명과 함께 마당에는 무거운 정적이 흘렀습니다. 흘바닥에 뒹구는 옥비녀는 새벽빛을 받아 잔인할 정도로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조 씨는 무릎을 치며 옥분에게 달려들어 뺨을 후려쳤습니다. 이 천하의 몹쓸 년, 내가 진작에 내년의 속내를 알아봤다. 겉으로는 순한 양처럼 굴더니 몸이 병드니 가문의 보물이라도 훔쳐서 달아나려 했구나. 내가 감히 우리 집안을 우롱해? 옥분은 정신이 아득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하지도 않은 일이 벌어지고 가장 믿었던 남편이 자신을 도둑으로 몰아세우고 있었습니다. 아닙니다. 아버님, 서방님. 저는 정말 모르는 일입니다. 저 비녀가 왜 제 보따리에 있는지 저는 꿈에도 모릅니다. 옥분은 바닥에 머리를 찌우며 통곡했지만 박진사의 얼굴은 이미 싸늘하게 식어 있었습니다. 가문의 명예가 더럽혀졌다는 수치심이 그를 지배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바닥에 떨어진 옥비녀를 집어 들었습니다. 오냐, 내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 내년이 우리 가문의 정기를 훔치려 했으니 이제 너와 우리 집안의 인연은 여기서 끝이다. 성진아, 당장 전연을 끌어내어라. 성진은 기다렸다는 듯 품 안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밤새 피눈물을 흘리며 써 내려간 소박장이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옥분의 얼굴에 던지며 짐승처럼 포효했습니다. 내 죄를 내가 알렸다. 더러운 손으로 가보를 건드린 도둑년과는 한시도 함께 살 수 없다. 여기 소박장이 있으니 당장 이 집에서 꺼지거라. 다시는 이 동네 근처에도 얼씬거리지 마라. 성진은 직접 아내의 머리채를 휘잡아 대문 밖으로 끌고 나갔습니다. 옥분은 억울함과 슬픔에 숨이 막혀 기침을 쏟아냈습니다. 입가에서 흘러나오는 핏자국이 하얀 소복을 적셨지만 성진은 무정하게도 그녀를 차가운 길바닥에 내팽개쳤습니다. 서방님, 제발 저를 믿어주십시오. 옥분의 가녀린 손이 성진의 바짓가랑이를 잡으려 했으나 성진은 매몰차게 발길질을 하며 대문을 쾅 걸어 잠갔습니다. 빗장이 걸리는 소리가 마치 세상의 모든 문이 닫히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대문 안쪽에서 성진은 문고리를 잡고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입술은 피가 나도록 깨물려 있었고 눈에서는 참아왔던 뜨거운 눈물이 본물 터지듯 흘러내렸습니다. 마당에서는 시어머니 조 씨가 아들의 등을 두드리며 만족스러운 웃음을 짓고 있었습니다.
시아버지 박진사는 소중한 비녀를 비단천으로 닦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들은 아들이 드디어 며느리라는 짐을 벗어 던졌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보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빗장을 걸어 잠근 성진의 손이 사시나무 떨듯 떨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성진은 마음속으로 수천 번을 울부짖었습니다. 옥분아, 나를 용서하지 마라. 나를 저주하며 이 집에서 멀리 달아나거라. 이곳에 있으면 너는 어머니의 손에 죽는다. 도둑년이라는 오명을 써서라도 내 손으로 너를 쫓아내서라도 너를 살리고 싶었다. 부디 저 보따리 속에 든 것을 보고 내 진심을 알아다오. 성진은 아내가 사라진 대문 밖의 어둠을 향해 소리 없는 통곡을 보냈습니다. 지독하게도 시린 겨울 새벽, 한 남자의 처절한 연극은 아내를 사지에서 구출해내는 것으로 일단락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 시작될 외로움과 죄책감은 성진이 평생 짊어지고 가야 할 무거운 짐이 되었습니다. 옥분의 처연한 흐느낌이 바람을 타고 담장을 넘어왔지만 성진은 그 소리를 외면한 채 어두운 마당에 홀로 서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버려야 했던 남자의 지독한 비극이었습니다. 쾅! 하고 닫힌 대문 소리는 마치 옥분의 심장을 단칼에 베어내는 칼날과 같았습니다. 옥분은 차가운 길바닥에 쓰러진 채 젖은 손으로 굳게 닫힌 빗장을 긁어보았지만 돌아오는 것은 무심한 빗소리뿐이었습니다. 하늘도 이 가련한 여인의 운명을 아는지 갑자기 쏟아지기 시작한 진눈깨비는 옥분의 얇은 소복을 사정없이 적셨습니다. 서방님, 서방님, 제가 정말 도둑질을 했단 말씀입니까? 어찌 저를 이렇게 버리십니까? 옥분은 목이 터져라 외쳤지만 이미 닫힌 문 너머에서는 남편의 냉정한 헛기침 소리만이 들려왔습니다. 그녀는 흙탕물에 범벅이 된 소복을 추스르며 간신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한 발자국 뗄 때마다 가슴을 쥐어짜는 기침이 터져 나왔고 입술 사이로 흘러나온 핏방울은 빗물에 씻겨 길바닥으로 스며들었습니다. 그녀의 등 뒤로 던져진 낡은 보따리는 마치 누더기처럼 처량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옥분은 비틀거리며 어두운 고갯길을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혹여 도둑년의 부정이 옮을까 봐 창문을 닫아 걸었고 개짖는 소리만이 옥분의 뒤를 쫓았습니다. 그녀는 죽음보다 더한 수치심과 남편에 대한 원망으로 가슴이 타들어갔습니다. 평생을 약속한 지아비가 제 손으로 머리채를 잡고 끌어내던 그 서늘한 눈빛이 비수처럼 꽂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한편 대문 안쪽의 풍경은 또 다른 지옥이었습니다. 빗장을 걸어 잠근 성진은 문고리를 잡은 채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눈에서는 참아왔던 뜨거운 눈물이 본물 터지듯 쏟아졌습니다. 아내가 문을 두드리며 울부짖는 소리가 등 뒤에서 들릴 때마다 성진은 제 심장을 도려내는 듯한 고통의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행여 신음소리라도 밖으로 새어나갈까 봐 소매를 입에 물고 몸을 떨었습니다. 그때 시어머니 조씨가 다가와 성진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평생의 수건을 푼 듯한 만족스러운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성진아, 참으로 잘했다. 가문의 법도를 어기고 어미 속을 썩이더니 이제야 내가 정신을 차렸구나. 저런 부정한 년은 진작에 내쫓았어야 했다. 이제 집안에 낀 살을 걷어냈으니 내 앞길도 탄탄대로일 것이다. 성진은 어머니의 손길이 닿는 어깨가 불에 데인 듯 화끈거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여기서 눈물을 보이면 아내를 구하기 위해 쌓아 올린 공든 탑이 무너질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성진은 어머니를 향해 짐짓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말씀이 맞습니다. 제 눈이 잠시 가려져 저런 년을 아내라고 여겼던 제 불찰입니다. 이제 속이 다 시원합니다. 이 말은 아내를 향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향해 휘두르는 채찍이었습니다. 성진은 방으로 들어가 등잔불도 켜지 않은 채 어둠 속에 몸을 묻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빗길을 헤매고 있을 아내의 가녀린 뒷모습뿐이었습니다. 시아버지 박진사는 사랑채 대청마루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성진이 가져다준 옥비녀가 들려 있었습니다. 가문의 보물을 되찾았으니 기뻐야 마땅했으나 박진사의 마음은 이상하게도 납덩이를 얹은 듯 무거웠습니다. 그는 아까 마당에 쓰러져 피를 토하던 며느리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옥부는 이 집에 들어온 이후 단 한 번도
시어른의 명을 어긴 적이 없었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밥을 짓고 굳은 일을 도맡아 하면서도 늘 웃음을 잃지 않던 아이였습니다. 그런 아이가 정말 가보를 훔쳤을까? 박진사는 옥비녀를 비단천으로 닦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허허, 집안에 사람이 나갔는데 이 옥덩어리가 무슨 소용이란 말이냐. 가문의 법도가 귀하다지만 사람의 목숨보다 귀한 것이 어디 있겠느냐. 박진사는 마당 한 구석 옥분이 피를 토했던 자리를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빗물에 씻겨 내려갔지만 그의 눈에는 여전히 붉은 핏자국이 선명하게 보이는 듯했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아내 조씨의 섯을 퍼런 질투를 방관했던 자신을 원망했습니다. 가문의 위엄을 지킨다는 핑계로 아들이 아내를 사지로 내모는 것을 지켜만 보았던 자신의 비겁함에 가슴이 저려왔습니다. 비바람은 밤새도록 그칠 줄 몰랐습니다. 옥부는 친정집으로 향하는 가파른 고갯길에서 몇 번이나 고꾸라졌습니다. 젖은 보따리는 물을 먹어 바위처럼 무거웠고 숨을 쉴 때마다 가슴에서는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그녀는 벼랑 끝에 서서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이대로 몸을 던지면 이 수치도 이 고통도 끝이 나겠지. 도둑년이라는 이름을 달고 친정 부모님 얼굴을 어찌 본단 말이냐. 옥부는 눈을 감고 한 발을 내디디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보따리 속에 손을 넣었을 때 느껴졌던 묵직한 촉감이 떠올랐습니다. 아까 성진이 보따리를 가로채며 귓가에 남겼던 절박한 숨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왔습니다. 살아야 한다. 무슨 일이 있어도 살아야 한다. 옥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억울해서라도 죽을 수 없었습니다. 진실을 밝히고 남편의 그 모진 눈빛 뒤에 숨겨진 이유를 묻기 전까지는 눈을 감을 수 없었습니다. 옥부는 다시 보따리를 짊어지고 빗길을 걸었습니다. 발톱이 빠지고 무릎이 깨져 피가 났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박진사 댁의 화려한 기와 지붕이 산모퉁이 너머로 사라질 때까지 옥부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박진사 댁 안채에서는 조 씨가 며느리가 쓰던 물건들을 마당으로 내던져 불태우고 있었습니다. 타오르는 불길은 빗속에서도 기세 좋게 타올랐고 그 연기는 밤하늘을 검게 수놓았습니다. 성진은 방 안에서 그 불꽃을 지켜보며 소리 없는 우열을 이어갔습니다. 옥부나, 부디 내 진심을 찾아다오. 내 손이 너를 밀쳐냈으나 내 마음은 한순간도 너를 떠난 적이 없단다. 성진의 혈루는 빗물이 되어 대지 위로 흘렀고 옥분의 고통은 산길 위에 진흙이 되어 쌓여갔습니다. 지독하게도 잔인한 겨울밤, 박진사 댁의 두 남자는 각기 다른 이유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한 사람은 사랑을 위해 명예를 버렸고 한 사람은 명예를 지키느라 사람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가장 큰 희생자가 된 옥부는 멀고 먼 친정집을 향해 죽음과도 같은 여정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박진사 가문의 정기는 이제 옥비녀가 아니라 빗속을 헤매는 며느리의 보따리 속에 숨겨진 채 집을 떠나고 있었습니다. 찬바람에 흔들리는 등잔불처럼 위태로운 이 부부의 운명은 이제 인간의 손을 떠나 하늘의 뜻에 맡겨지고 있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진눈깨비에 젖은 채 옥분이 다다른 곳은 퇴락한 초가삼간인 그녀의 친정집이었습니다. 대문을 두드릴 기운조차 없어 마당에 쓰러진 딸을 발견한 친정아버지는 비명을 지르며 달려나왔습니다. 아이고, 이게 누구냐? 옥분아, 내 딸 옥분아. 앙상하게 뼈만 남은 딸의 몰골에 아버지는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한때 마을에서 가장 귀한 집 며느리로 시집갔던 딸이 피칠갑이 된 옷을 입고 도둑년이라는 꼬리표를 단 채 돌아왔으니 그 참혹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며칠 동안 옥부는 사경을 헤매었습니다. 깊은 폐병의 마음의 병까지 겹쳐 그녀는 의식을 잃은 채 남편 성진의 이름만 부르며 헛소리를 하곤 했습니다. 친정 식구들은 딸을 살리기 위해 산에서 약초를 캐오고 정성을 다했습니다. 겨우 정신을 차린 옥분이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시야에 들어온 것은 방구석에 덩그러니 놓인 그 낡은 보따리였습니다. 옥분은 떨리는 손으로 그 보따리를 끌어당겼습니다. 서방님, 어찌 저에게 그러셨습니까? 목숨보다 아끼신다더니 어찌 저를 도둑으로 몰아 그 모진 발길질을 하셨습니까? 원망 섞인 눈물이 보따리 위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녀는 이제 마지막 인연을 정리하듯 보따리에 매듭을 풀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묵직한 무게가 느껴지며 예사롭지 않은 누런 종이 꾸러미가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옥부는 의아한 마음으로 종이를 펼쳤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눈은 휘둥그레졌습니다. 종이 안에는 반짝이는 은덩이 몇 개와 함께 하얀 무명천에 붉게 써 내려간 혈서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남편 성진이 자신의 손가락을 깨물어 피로 쓴 세상에서 가장 애절한 편지였습니다. 가련한 나의 아내 옥부나. 이 글이 내 손에 닿았을 때면 나는 이미 세상에서 가장 못난 남편이 되어 있겠구나. 너를 머리채 잡아 마당으로 끌어낼 때 내 심장은 이미 수만 갈래로 찢겨나갔단다. 하지만 옥부나 너를 그 집에 그대로 두었다가는 내 어머니의 시기심에 내 목숨이 경각에 달렸음을 알게 되었단다. 어머니가 너에게 독약을 먹이려 사람을 시키는 것을 듣고도 힘없는 선비인 나는 너를 지킬 다른 방도가 없었구나. 편지 속 성진의 고백은 옥분의 가슴을 후벼 파는 듯했습니다. 성진은 어머니의 무서운 음모로부터 아내를 구하기 위해 일부러 가문의 보물을 훔쳐 아내의 보따리에 넣고 도둑으로 몰아세우는 연극을 꾸몄던 것입니다. 그래야만 시어머니의 감시를 피해 아내를 안전하게 집 밖으로 탈출시키고 친정으로 돌려보낼 명분이 생기기 때문이었습니다. 보따리에 넣은 은덩이는 내 병을 고치고 친정 식구들과 살아갈 미천이란다. 그러니 부디 나를 원망하며 생을 포기하지 말고 반드시 살아다오. 내가 살아있어야 나도 숨을 쉴 수 있단다. 이 편지는 내가 완쾌되어 세상이 평온해질 때까지 절대로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마라. 내 진심은 하늘이 알고 내가 알면 그것으로 족하다. 부디 살아다오. 내 사랑하는 아내여. 혈서를 다 읽은 옥부는 가슴을 쥐어뜯으며 오열했습니다. 서방님, 이 바보 같은 서방님. 어찌 저 때문에 그런 무거운 죄를 뒤집어 쓰셨습니까? 저는 그것도 모르고 서방님을 원망만 했습니다. 그녀의 울음소리는 작고 낮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억울함은 눈 녹듯 사라지고 그 자리에 남편의 지독하고도 숭고한 사랑이 차올랐습니다. 친정아버지는 딸의 울음소리에 놀라 방으로 들어왔다가 은덩이와 편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옥부는 아버지에게 모든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아버지는 무릎을 치며 탄식했습니다. 세상에 이런 지혜로운 사위가 어디 있단 말이냐. 제 명예를 흙탕물에 처박으면서까지 저를 살리려 하다니. 참으로 가슴 아픈 사랑이로구나. 그날 이후 옥분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삶을 포기하려 했던 그녀의 눈에 강한 생의 의지가 깃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넣어준 은덩이로 용하다는 의원을 불러 약을 지어 먹었습니다. 서방님께서 피로 써주신 이 글귀가 내 생명줄입니다. 내가 죽으면 서방님의 그 피눈물 나는 지혜가 헛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옥부는 쓴 약을 한 사발 들이켤 때마다 남편의 얼굴을 떠올리며 병마와 싸웠습니다. 신기하게도 마음이 평안을 찾고 살고자 하는 의지가 생기자 좀처럼 차도가 없던 폐병도 서서히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각혈이 멈추고 헬쑥했던 얼굴에 다시금 복스러운 살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매일 새벽 남편이 있는 쪽을 향해 정화수를 떠놓고 빌었습니다. 서방님,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가 서방님의 억울한 누명을 벗겨드리고 우리 다시 행복하게 살 날을 기다리겠습니다. 봄이 오고 산에 진달래가 흐드러지게 피어날 즈음 옥부는 예전의 고운 미소를 되찾았습니다. 그녀는 소중하게 혈서를 품에 안고 언젠가 돌아갈 그 집을 향해 다짐했습니다. 남편의 지혜가 빛을 발하고 진실이 세상을 밝히는 그날이 머지않았음을 그녀는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보따리 속에서 발견된 것은 단순한 재물이 아니라 한 여자를 죽음의 문턱에서 건져 올린 지고지순한 사랑의 등불이었습니다. 옥분이 도둑이라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집을 떠난 지도 어느덧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박 진사의 집 마당에는 다시금 연두빛 새순이 돋아나고 산천 초목이 기지개를 켜는 봄이 찾아왔건만 그 집안의 공기는 여전히 한겨울 서람풍보다 시리고 무거웠습니다. 특히 외아들 성진의 삶은 살아있어도 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지난 1년 동안 단 한 번도 방에 불을 제대로 켜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떠난 빈방에 홀로 앉아 옥분이 시집 올 때 가져왔던 해진 버선,
한 짝을 가슴에 품고 밤을 지새우기 일쑤였습니다. 달빛이 창가에 머물 때면 성진은 옥분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하여 신발도 신지 못한 채 마당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옥분아, 거기 있느냐? 내 손에 끌려나가던 내 비명 소리가 아직도 이 귀에 쟁쟁한데 너는 지금 어디서 이 모진 목숨을 이어가고 있느냐? 내가 너를 살리려 내 손으로 빗장을 걸어 잠갔건만 정작 내 가슴은 그날 이후 단 한 번도 문을 열지 못했구나. 성진은 아내를 그리워하며 밤마다 아내가 물을 깃던 우물가에 앉아 소리 없는 오열을 삼켰습니다. 어머니 조 씨가 이제 그만 잊고 새 장가를 들어 가문을 이어라 하고 닥달할 때마다 성진은 그저 죽은 사람처럼 허공만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아내의 이름만을 되뇌었습니다. 조 씨는 아들의 그런 모습에 속이 타들어 가면서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보다는 오히려 새로운 며느리를 들여 아들의 마음을 돌려보려 했습니다. 그렇게 새로 들인 며느리 달래는 조 씨 부인의 비위를 맞추는 데는 귀신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속내는 구렁이보다 음흉하고 비정했습니다. 달래는 병석에 누워 사경을 헤매는 시아버지 박진사를 돌보기는커녕 조 씨 부인이 아들 걱정에 정신이 팔린 틈을 타 집안의 동괴와 땅 문서, 귀중한 갑오들을 하나둘씩 몰래 빼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박진사의 병세가 위독해져 온 집안이 발칵 뒤집히고 의원을 부르러 하인들이 뛰어나간 그 혼란을 틈타 달래는 가문의 모든 재산을 몽땅 챙겨 야반도주를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텅 빈 동괴와 사라진 새 며느리를 목격한 조 씨 부인은 마당 한가운데 주저앉아 땅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복덩이인 줄 알고 들인 년이 가문을 거덜내고 도망갔구나. 내가 미쳤지. 보석 같은 며느리를 내 손으로 내쫓고 사기꾼을 들였으니 이 천벌을 어찌할꼬. 여보 성진아. 우리 집안이 망했구나. 가사는 탕진되었고 박진사는 약 한 첩 쓰지 못한 채 가쁜 숨만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성진은 어머니의 통곡에도 그저 멍하니 아내가 쫓겨나던 대문만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집안의 기운이 다해 금방이라도 무너져 내릴 것 같던 그때 굳게 닫혔던 대문이 천천히 열리며 한 여인이 들어왔습니다. 눈부시게 고운 비단 옷차림에 예전의 수척함은 온데간데 없이 달빛처럼 맑고 건강한 기품을 되찾은 옥분이었습니다. 그녀의 뒤에는 친정 식구들이 커다란 괴짝과 귀한 약재 꾸러미를 들고 따르고 있었습니다. 옥분은 원망 한마디 없이 마당에 무릎을 꿇고 시어머니에게 정중히 절을 올렸습니다. 어머니, 불초 며느리 옥분이 돌아왔습니다. 소식 들으니 아버님 병환이 깊으시고 집안에 큰 변고가 있었다는 소식을 듣고 한달음에 달려왔습니다. 여기 아버님께 드릴 산삼과 약재들을 가져왔으니 어서 약부터 다리게 해주십시오. 조 씨 부인은 옥분의 손을 잡고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때 방 안에서 아내의 목소리를 들은 성진이 신발도 신지 않은 채 뛰어내려와 아내 앞에 엎드렸습니다. 1년 만에 마주 본 아내의 얼굴에 성진은 그동안 억눌러왔던 그리움을 터뜨리며 통곡했습니다. 성진은 그 자리에서 부모님께 모든 진실을 고백했습니다. 1년 전 옥비녀 사건은 어머니의 손에서 아내를 살리기 위해 자신이 꾸민 눈물겨운 연극이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모든 진실이 밝혀지자 박진사의 집안에는 거대한 참회의 물결이 일었습니다. 조 씨 부인은 자신의 잔인한 질투가 아들을 죄인으로 만들고 며느리를 사지로 내몰았음을 깨닫고 며느리의 발치에서 오열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놀랍게 변한 것은 그 이후의 시어머니 조 씨였습니다. 어느 서리가 하얗게 내린 추운 새벽이었습니다. 옥분이 예전처럼 일찍 일어나 개울가로 빨래를 나가려 하자 조 씨 부인이 어느새 나타나 며느리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예전 같으면 어디서 빈둥거리느냐 호통을 쳤을 그녀였지만 지금은 옥분의 손에서 빨래 바구니를 빼서 들었습니다. 옥분아 안 된다. 이 차가운 물에 내 고운 손끝이라도 상하면 내 심장이 갈갈이 찢어질 것 같구나. 내가 예전에 너에게 찬물 빨래를 시키며 내 손을 망가뜨린 것이 자다가도 생각나 눈물이 난다. 이제부터 이 집안의 험한 일은 이 어미가 다 할 터이니 너는 어서 방으로 들어가 따뜻하게 몸이나 보살피거라. 조 씨 부인은 만류하는 며느리를 밀쳐내고
살얼음이 둥둥 떠다니는 개울가에 앉아 빨갛게 얼어터진 손으로 방망이질을 했습니다. 며느리의 옷까지 하나하나를 정성껏 빨며 자신의 죄를 씻어내듯 눈물을 흘렸습니다. 또한 장터에 나가면 예전처럼 아들의 물건만 챙기는 것이 아니라 며느리를 위한 털버섯과 맛있는 과실을 가장 먼저 샀습니다. 밥상에서도 가장 귀한 생선 토막은 며느리의 밥그릇 위에 얹어주며 너는 우리 가문을 살린 은인이다라며 인자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시아버지 박진사 역시 옥분이 다려온 약을 먹고 기적처럼 자리를 털고 일어났습니다. 그는 집안의 모든 곳간 열쇠를 옥분에게 맡기며 가문의 안주인으로 인정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때로 가장 아픈 이별의 모습으로 찾아오지만 그 시련을 견뎌낸 끝에는 세상 그 어떤 보물보다 빛나는 진실과 화해의 꽃이 핀다는 것을 박진사 댁의 웃음소리가 증명해주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에 마음에 울림이 있으셨는지요? 구독과 좋아요로 소중한 인연이 이어졌으면 합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에 가슴 뭉클한 사연으로 정성껏 보답하겠습니다. 지금 어느 지역에서 함께하고 계신지 편하게 댓글로 말씀 주시면 감사한 마음 담아 반갑게 인사 올리겠습니다. 댁내에 늘 평안이 깃들길 바라며 지금까지 옛날 담화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